도네츠크, 루간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주 등 4곳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는 조약을 만장일치로批准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남 동부는 밤까지, 충북 북부와 경북권은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내일 낮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동풍이 계속 유입되는 강원 영동에는 7일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이 20에서 최고 8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이 5에서 40, 강원 영수와 충북 북부, 경북권은 5mm 미만입니다. 지금까지 이창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북한이 오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약 5년 만인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일본 현지 통신원과 전문가를 차례로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천 노동자들이 매년 20억 원 가까이 임금을 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실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건 6년치를 전수조사했는데요. 그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총액은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본 하천 노동자 수만 2,4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최근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올해도 하청 노동자 한 사람당 1,000만 원꼴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삶이 어떨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임금 체불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상당수 기업들이 고입 폐업으로 대지급금 제도,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임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까지 악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처벌은 쉽지 않은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일각에선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선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도급비를 부당하게 깎은 행위로 2차례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데요.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정말 원청 기업과는 무관한 일일까요?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51일 동안 파업을 진행한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기업의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상황이지만 오늘 취임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란 진단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금 체불과 파업, 그리고 이어지는 손해배상 소송, 어느 쪽에 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Still unmask the face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원이 소위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걸 두고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요. 일단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좀 이런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로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이 감사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서 질의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이제 윤 의원실이 전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윤 의원에 따르면 이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관련 보고를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불쾌감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뭐 박수현 전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는 평소 문 전 대통령의 어법이나 언어 습관을 고려했을 때 아주 상당히 대노한 걸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감사원은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두 가지 정도 지적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전직 대통령일 감사원이 왜 감사하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감사원의 그 평소의 업무 목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물론 이제 전직 그 공직자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중요하게는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그 결과로는 어떤 징계 처분 요구 같은 거를 하는 것이 원래 목적에 가까운 것인데 네. 이 전직 대통령에게 그 어떤 조사를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네. 그거를 건너뛰고 바로 전직 대통령에게 이 조사를 요구하는 게 통상적이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오늘 감사원이 그 보도 참고 자료를 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그 현직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에게 이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건너뛰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여러 기관장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감사원 설명대로라면 조사 절차를 건너뛴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지금 진술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뭐 기관장의 그 진술을 토대로 근데 굳이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서면 조사 통보를 하는 것도 굳이 이걸 왜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감사원 설명에 따르면 이제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조사 요구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부했더라도 그 상급자에게 보내는 거는 뭐 기존 절차와 크게 다른 게 아니다. 뭐 감사원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기관장이 거부하면 대통령한테 계속 서면 조사 통보가 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뭐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은 뜨거워요. 네, 여야 지도부가 지금 거의 극한 대립, 정면 충돌 수준의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부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 정치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특히 이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이란 유한한 것이고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 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 감사원 서면 조사에 대해 무례하다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조사
질문서 자체를 반송했다면서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응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조사와 수사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이 특권 개각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성을 내는 게 훨씬 더 이상하게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감사원 조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성역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권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일반 원칙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 감사원의 조사에 그 정권 차원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과 동시에 다만 진상규명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도 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사실상 감사원에 좀 손을 들어준 이제 그런 그 의미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또 오늘부터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감사원 서면 조사 요청 공방이 국감장으로도 옮겨 붙었어요. 네, 뭐 오늘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날은 아닙니다만 네. 감사원을 그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뭐 거의 그 뭐랄까요 그 마주 피켓 시위가 마주보면서 이제 그 손팻말을 이제 네. 그 손팻말로 대결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좌석에 이제 배치된 노트북 뒷면에다가 정치 탄압 중단하라 이렇게 쓰인 피켓을 그 항의의 의미로 붙였습니다. 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 국감 노, 민생 국감 예스라고 쓰인 피켓을 이제 다시 붙이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결국 이게 한 53분 정도 이 피켓을 붙이는 문제로 그 서로 이제 설전을 벌인 끝에 지각 개의를 했고요. 예. 그리고 결국 열린 국감에서도 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를 놓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감사의 대상이 감사원이 아니었음에도 이제 서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그 약간 정치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점식 의원 등이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그 목소리를 높인 반면에 네. 민주당에서는 이 정부가 정말 무도하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결국 국감 질의는 개의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은 대법원이었습니다. 외통위 국감장은 또 박진 장관의 뭐 퇴장을 놓고 여야간에 뭐 서로 고성이어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 외교 참사의 책임론 이제 이거를 제기하면서 해임 건의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박진 어쨌든 국회에서는 해임을 다수결로 이래 건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박진 장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은 회의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치 홍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순방외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결국 외통위 국감은 이제 국감이라기보다 외통위 전체 회의가 시작되고 약 30분 만에 바로 정회가 됐고 결국 이제 오후 2시를 넘어서야 그 감사가 가까스로 시작이 될 수 있었는데요. 예. 회의가 속게 되고 나서도 또 한 차례 파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 그러니까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이 그 윤 대통령 순방 당시에 그 예. 비속어 논란 그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국감장에서 틀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재차 이제 여야 간에 불이 붙어서요. 결국 예. 또 한 차례 정회가 됐습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한다. 이 거양이라고 하는 사실은 평상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순방 성과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태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여당 의원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로부터 이 말하자면 일종의 그 지지성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유엔 총회 기간에 3차례 만난 나라는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외교 성과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방 실장은 영국에서는 적절한 조문을 했고 그것은 영국 외교장관도 확인했다. 즉 조문 없는 조문 외교라는 비판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네. 미국 유엔 총회 기간에 180여 개국이 모이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이 성사된 케이스가 드물다. 그래서 노력하고 성과를 내신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오전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나라가 필리핀과 영국 두 나라뿐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3번 대화했고 IRA법, 한미 통화스냅에 대해 협의했다. 그렇게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거양이라는 표현 우리 거의 안 쓰는 표현인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높이 들어올림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이 그렇습니다. 거자가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되게 큰 성과를 올렸다고 지금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평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뭐 국회 입성 후에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가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물론 정치 경영은 오래됐지만 의원으로서는 초선이죠. 그래서 네. 국감 데뷔전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살인 방조 논란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회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의결해야 한다고 역공을 했습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영빈관 신축 계획, 또 철회 과정 이걸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어요. 네, 기재위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예.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 총리보다 힘이 센 비선실세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관련 시설 문제인 만큼 보안 중요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또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합참 및 군부대 이전까지 합치면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했는데 네. 부총리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1조 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 예비비 편성에 약간의 추가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간 정도라면서 합참 이전 등은 확정되지 않은 문제이고 별도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교육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노문 표절 의혹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또 벌어졌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도 표절 논란을 받았다. 이렇게 내로남불 공격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면서 같은 기준과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석사 논문은 표절률이 27%나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제가 없으니 배우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교육위 간사인 김용호 의원이 김 전 대표 논문 관련 국민대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64%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교육부만 인정을 안 하니 여론이 악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교육부 장상윤 차관이 국민대 입장을 존중하고 논문 검증에 대한 책임은 소관 연구기관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야당은 이 답변에 대해서도 국민을 개대주로 보는 거냐며 반발을 했습니다. 이 김 전 대표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인 채택 관련 논란도 좀 있었는데요. 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 임홍재 총장 그리고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 몽골 미국으로 다 도망가 버렸다. 또 동행명령장 발부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당정이 함께 마련한 정보조직 개편안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네, 이거는 오늘 행안부 국감에서 그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이런 답변이 나온 건데요.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장관은 당정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야당에도 말씀을 드리고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 부처별 회의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제출하겠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네, 당정은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거다 이런 입장이지만 또 야당에서는 국면 전환용 성격이 강하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어요. 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외교 참사 국면 전환을 위해 여가부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냐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영국 BBC 방송의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이 주제로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이것도 오늘 국감에서 짧게 다뤄졌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경엽 의원이 영국에서 한국 외교를 칭찬하는 것으로 보이느냐 하면서 이 관련 BBC 시사 풍자그램 영상을 틀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영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시사풍자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면서 네. 영국의 외무장관이나 주한 영국 대사가 한 이야기가 영국의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외무장관이나 주한 영국 대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국 그 당시 조문 외교 이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점을 강조한 건데요. 네네. 사실 이 BBC의 이 코미디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 조문 외교 쪽이 아니라 이제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이제 자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비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는 게 좀 우스꽝스럽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네. 아마 박 장관이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답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을 풍자한 이 카툰 만화 작품이 부천 국제 만화 축제에서 전시된 걸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부천 국제만화축제라는 축제가 열렸는데 여기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 작품이 전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고등학생이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인데요. 윤 대통령의 얼굴을 그 애니메이션에 이제 그 아기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처럼 네. 그 정면에 증기기관차의 동그란 부분에 이제 사람 얼굴을 그린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그리고 예. 조종석에는 이제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고 그리고 뭐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타고 있고 뭐 이제 이런 말하자면 시사만평 같은 신문만평 같은 그렇죠. 형식의 이제 그림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학의 전체의 편향성을 보여준다. 이런 건 가려내야 한다. 뭐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예. 앞으로도 더 좋은 풍자로 사회현상을 고발해달라. 뭐 그림도 잘 그렸다. 뭐 이런 지지글도 올라왔는데요. 이에 대해 이제 진흥원에서 그 만화진흥원에서는 이 무작위 추천으로 선정된 공모전 심사위원들이 작품성과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금상에 선정한 것이다라면서 애초에 예정된 전시회에 수상작을 전시했을 뿐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에 뭐 엄중 경고를 했다고요? 네, 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래서 학생 대상 공모전에서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한 것은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모전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면서 해당 공모전의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오늘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늘 대법원 관련 국감이었는데 여기서 법사위원들이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이걸 좀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떤 법 정신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래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 행정처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의 의견을 물으니까 김 처장이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갑자기 표절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표절 의혹 때문에 논란이 크다 이렇게 주장했고 유성범 의원도 2019년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책 카툰과 한눈에 봐도 표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문체부 자료에는 정치적 문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한 것이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경고한다고 돼 있다. 표절이란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사실 저는 그 정확하게 무엇을 비판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 작품이고 네. 특히 뭐 그냥 고등학생의 작품이라고 보기엔 퀄리티가 높아서 그냥 수상적으로 선정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었는데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대통령을 좀 비판하거나 희화화했다고 받아들여서 좀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카툰이 원래 희화하는 거 아닌가요? 풍자하는 거 아니에요? 시사만평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뭐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이슈들이 있는데 이 논란이 된 작품을 봤을 때 정확하게 뭐를 비판하는 건지가 딱 떠오르는 건 사실 없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현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오늘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 일부 지역에선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정 도쿄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 홋카이도하고 아오모리 지역에 긴급 경보가 울렸다고 하던데 당시 현지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오늘 이제 홋카이도 아오모리 지역에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 J-얼라트 경보를 울리면서 이제 주민들에게 대피를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시각에 오늘 모든 방송들이 정규 방송을 다 중단을 하고 7시 22분부터 뭐 8시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긴급 방송에 들어갔는데 네. 제가 3일빈 동일본 대지진도 겪었지만 이런 식으로 정규 방송이 정말 모든 채널에서 일제 중단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방송들은 정부가 국민보호법에 따라서 제2연락을 발령했다며 주의하라라고 방송을 했고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지하를 찾아서 들어간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유리창이 없는 방으로 이동을 하라라는 지시가 나왔고요. 예. 낙하물이 있어도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말고 신고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송이 정말 8시까지 40분 동안 계속되었고 제2연락 자체가 원래는 이제 홍수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이제 피해를 대피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2007년부터 뭐 지진, 홍수 피해 등 자연재해에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일렌 시스템으로 이게 인공위성이나 지상 회선 등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고 방위 행정 무선 등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기동이 돼서 울리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예. 2007년 이후에 운용이 시작되어서 미사일 발사 때문에 이렇게 제2연락이 울린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정부는 북한에 엄중 항의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고 2017년 이후 이제 5년 만이긴 한데요. 이번이 네. 7번째라고 지지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마츠노 관방장관은 북한이 7시 22분경에 북한 내륙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도호쿠 지역 북단에 있는 아오모리현 인근 상공을 통과해서 7시 44분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제 태평양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하지만 사전 통보 없이 일본의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항공기와 선박은 물론 지역 주민의 안전 면에서도 극히 문제가 있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엄중히 항의를 했는데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요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반격 능력 등을 포함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미사일 거리가 뭐 4,600km, 최고 고도가 1,000km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기시다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아킬리노 미 태평양군 사령관과 만나서 국제사회의 심각한 도전으로 이러한 폭거를 간과할 수 없다라면서 폭거라는 단어를 쓰면서 미일 연계를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야시 일본사국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랑 또 박진 외교부 장관과도 전화회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일본 시민들도 상당히 놀랐겠어요. 네, 정말 그런데요. 오늘 홋카이도와 도호쿠에 있는 전철들이 이것 때문에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그 바쁜 시간에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비행기와 선박에도 정비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약 이제 15분 동안 13대의 전철이 운행을 일시 중단했고 네. 아오모리에서는 그냥 5개 전철 노선이 완전히 오늘 그 시간에 이제 운행을 일시 중단을 했는데요. 오늘 정말 전국에서 일본인들이 방송을 통해서 제2연락을 들었고 홋카이도나 아오모리에서 정말 실제로 이 미사일이 상공을 통과한 곳에서는 마치 뭐 옛날에 우리가 뭐 민방 훈련을 하듯이 굉장히 엄청난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을 실제로 들어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사히 신문을 보면 아오모리현의 90대 여성은 사이렌이 울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리가 덜덜 떨렸다라고 말했고 18세 학생은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이렌이 울려서 정말 모두가 놀랐고 전철도 운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뭐 우리는 한국에서 일본에 지진이 났다 이러면 굉장히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미사일 불사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진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고요. 오늘 아침 정말 일찍부터 다들 출근하는 시간에 모든 방송이 긴급 보도를 하면서 정말 더욱더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정 도쿄통신원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연결해서 북한에 있던 도발의 의미 그리고 한반도 정세 전망 등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일본의 반응을 좀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쏜 북한의 미사일 가운데
이게 가장 멀리 나간 미사일이라면서요? 네네. 북한이 보면은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돼서 이때까지 시험 발사한 거 보면 화성 12, 화성 14, 화성 15, 그리고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는 화성 17까지 시험 발사를 했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고각 발사를 한 거죠. 그래서 예. 고각 발사를 통해서 얘가 정상 각도로 시험 발사가 됐을 경우 어디까지 간다라는 걸 갖고 중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네. 북한이 정상 각도로 시험 발사한 게 이 화성 12, 14, 15, 17 중에 유일하게 화성 12형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화성 12형은 2017년에 한번 정상 각도로 시험 발사를 해서 그때 최대 나온 거리가 3,700 정도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 시험 발사를 통해서 이제 4,500km 정도가 나왔고요. 예. 그동안 고각 발사를 통해서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00에서 5,500 정도의 사거리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네. 그에 해당되는 거리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4,500km 거리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거리를 좀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미사일이 그냥 날아가는 거리를 그냥 최대한 하여튼 사거리를 만든 겁니까? 실제로 이제 탄착 지점, 북한이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강도 무평리에서 시험 발사를 한 거죠. 그거 해서 탄착 지점이 떨어진 지점이 예. 거기서부터 4,500km가 되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는 정상 각도로 시험 발사를 해서 4,500km 지점에서 떨어진 거죠.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네네. 북한에서 쐈다 그러면은 괌이나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미군 기지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괌까지 거리가 3,400km니까 4,500km니까 괌을 넘어서는 거리까지 지금 시험 발사가 된 거죠. 그리고 이미 예. 2017년에도 3,700까지 날아갔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미 괌까지 거리를 넘어서는 지점까지 시험 발사를 한 거였었죠. 그럼 3,700까지 갔던 게 지금 4,500까지 갔다는 거는 성능 개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크게 몇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때도 정상 그 각도를 시험 발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30도에서 45도 안에서의 그 각도를 갖고 유지를 한 걸 정상 각도라고 하는데 예. 그때는 완전 정상 각도라기보다도 정상 각도에 가깝게 시험 발사했다라고 평가를 한 거였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걸 그냥 단순히 거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지점까지 간 거를 갖고 성능이 다 그 이전보다 2017년보다 보다 우세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최대 사거리까지 시험 발사를 통해서 재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고압이라든지 예. 고온이라든지 이런 그 각 환경을 잘 견딜 수 있었는지가 아마 데이터로 북한도 얻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 정보가 계산된 것만큼 잘 평가가 된다면은 예. 성능이 이전보다 좀 향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그거와 관련된 데이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 단순히 최대 사거리까지 시험 발사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만 성능의 향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발사한 미사일 재원을 화성 12형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보여지는 그런 특징들을 봤을 때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올 1월에도 화성 12형을 쐈었죠. 예. 그리고 또 고각 발사를 하고 해왔던 이런 추이들을 봤을 때는 화성 12형에 가깝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소식을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열흘 사이에 총 5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발사하는 미사일의 종류도 지금 다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네네. 봐야 됩니까? 몇 가지 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가장 큰 배경은 북한이 그 2019년에 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정책적인 선언을 하면서 네. 2019년부터 이제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해 왔죠. 그러면 최근에 보여진 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렇게 최근에 보여진 시험 발사한 거는 대부분 2019년 이후에 나온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다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경우는 화성 12형을 2017년에 북한이 처음
발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부분이랑 이게 연계가 된 점을 봤을 때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에 새로운 방위 전략을 추진을 해야겠다라고 지시를 하고 2021년에 8차 당대회를 통해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거를 충족시키는 그런 군사적인 목적이 더 크다. 그래서 이러한 도발 배경과 관련돼서는 군사적인 목적 그리고 북한의 그런 새로운 방위 정책을 언급한 것 그리고 또 최근에 핵무력 정책법이 예.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조치들 이런 것이 종합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앞으로도 추가로 미사일 발사하고 또 핵실험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던데 만약에 지금 네. 추이를 보자면 다음번은 ICBM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핵실험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국감에서도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이미 언급이 된 거죠. 지금 북한의 이런 동향을 봤을 때, 액체형 ICBM 시험 발사 가능성과 또 핵실험과 관련된 그런 준비 태세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 발사를 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준비 상황과 관련돼서는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렇게 같은 유형인데 전술적 측면에서 지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최근 같이 보여진 것처럼 단기간 내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난 6월처럼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미사일의 종류가 달라졌느냐? 그럼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네. 운영법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북한이 기존에 발전시켜 온 어떻게 보면 핵과 미사일 능력 그 고도화를 운영면에서 어떻게 변형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춘 그런 시험 발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핵실험까지는 연결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면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2017년 핵무력 완성 이전에는 2013년에 그 핵보유법을 발표하고 나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해온 게 어떻게 보면 2013년에 핵무력법을 발표하고 2017년 핵무력 완성까지가 북한의 어떻게 보면 핵정책의 1기라고 본다면 예. 핵정책의 2기는 어떻게 보면은 2019년에 새로운 기를 발표한 이후 지금의 핵무력 정책법 그리고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완성되는 요 지점까지를 2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정책, 전략에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지 ICBM이라든지 SLBM의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좀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이 또 14 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한반도 네네. 정세는 점점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남북 간의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 참 보면 북한이 지난 30년간 우리가 역대 정부들이 다 대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죠. 네.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 전에 지난 30년의 추이를 보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던 경우가 두 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전략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였다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북한이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는 이러한 전략적 시간 벌기용 대화마저도 완전히 지금 차단을 시키고 네.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거부하는 올와 나띵으로 예. 군사적 대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경우는 오히려 지금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이 추구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우리의 노력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예.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의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지속이 북한 내부에 엄청나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북측이 대화에 나오고자 하는 의도와 목표를
우리가 충분히 간파하면서 대화에는 계속해서 열린 입장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청취자분 가운데 한주간의 이슈 이거 어떻게 뽑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초창기 때는 방법으로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한동안 또 설명 안 드렸더니. 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 10개의 대주제, 그러니까 뭐 정치, 사회, 산업 등 이런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뉴스들을 구분을 하고 그 중에서 전주 대비해서 급상승한 주제가 왜 떴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는 맨날 이제 제일 많은 거 하면 항상 비슷한데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급상승한 주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가 반영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착착 집어오시는 건데요. 네. 그럼 이번 주는 어떤 키워드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IT 과학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이요? 트위치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혹시 트위치라고 알고 계세요? 트위치요? 네. 잘 모르겠네요. 트위치가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는 아시죠? 예. 우리나라 그 유튜브나 아프리카처럼 이른바 이제 3대 인터넷 방송 사이트 중에 하나로 불리는 게 트위치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아프리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거고 최근에 특히나 게임 같은 거 예를 들면 LOL, 그러니까 롤 있자라고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게임들을 가지고 뭔가 중계를 하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인데 왜 이 트위치라고 하는 게 키워드로 나왔느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동영상 화질을 낮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30일부터. 그러니까 보통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풀 HD라고 하죠. 그래서 뭐 1080p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최대 화질 원래 1080p 그러니까 풀 HD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컴퓨터 사양이 좋아도 720p 그러니까는 HD 화질까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렇게 낮추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근에 이제 망사용료법과 이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인터넷 사용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되는 대로 뭐 해외 기업들이 뭔가 국내 통신사들에게 뭔가 망을 많이 쓸수록 돈을 내게 되는 이른바 이제 망사용료라는 것들이 이제 공식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비용을 많이 내게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람들도 저화질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트위치라는 플랫폼이 스스로 화질을 떨어뜨려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망사용료를 자꾸 내라고 하니 그러면은 우리는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게. 그렇죠. 대신에 망사용료 안 내고 한국 그 구독자들이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라. 뭐 그런 뜻인 거예요? 네네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니까 벌써 이제 사용자들이 불편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LOL이라고 하는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또 화제가 되고 뭔가 이런 그 리그 경기 같은 거 스포츠처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화질이 떨어지는 상태로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논의에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되면은 우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 같은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들이 맨날 뭐 망사용료 하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자주 보던 플랫폼이 화질이 떨어지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망사용료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망접속료인데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보통 망이라고 하는 거,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화도 마찬가지인데 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우리가 전화를 걸 때 돈을 받듯이 접속을 하는 지역에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뭔가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들은
한국에서 접속을 하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한국 통신사한테 접속료를 내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데들은 미국에 있는 통신사한테 접속료를 내는 겁니다. 네. 그럼 접속료를 내는 거니까 우리가 전화 받을 때는 돈 안 내듯이 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말해서 지금 있는 규약으로는 돈을 내지 않는 이러한 형태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터넷의 트래픽에 예. 구글이 차지하는 게 27%입니다. 와, 맞네요. 근데 네이버가 2.1%밖에 안 돼요. 어. 카카오가 1.2%고 예. 넷플릭스가 7.2%, 메타가 3.5%. 그러니까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가 세 개만 합해도 우리나라 인터넷 망에서 지금 거의 40% 정도 비슷하게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는 네이버가 2%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해외에서 있는 서비스들이 네.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 망을 쓰느라 우리가 망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되니까 좀 해외에 있는 데들이 좀 우리에게 돈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지금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IT 주제 나오니까 그냥 네. 마스터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자, 이제 속도를 좀 내보죠. 2위 주제 살펴볼까요? 네, 2위 주제를 좀 보시게 되면요. 산업 분야고요. 레저 분야에 나서 연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예. 마스크 없는 개천절 연휴가 있다 보니까 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특히 제주도에서는 관광객 17만 명 정도가 찾았다고 많네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하루 4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고요. 예. 날짜별로도 뭐 4만 명, 2만 명 등으로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좀 돌아간 분위기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지역 축제들이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전환되면서 풍성한 행사가 있어서 관광객들을 좀 맞이했다고 하고요. 네. 완연한 가을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러버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다시 나왔는데 러버덕이요? 러버덕이라고 하는 그 오리 혹시 아세요? 예.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몇 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14년에 한 번 있었고 다시 온 거고 예. 이거를 하는 게 그 네덜란드 출신 공공미술가인 호프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실제로 이 오리 인형을 갖고 전 세계를 돌아요. 아, 어떤 이제 기억이 났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의 재미, 그러니까는 전 세계 물을 일종의 그 오리 장난감이 어떤 욕조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이번에 있었던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인터뷰들을 했는데 네. 되게 중요한 맥락이 하나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일종의 공공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공공예술이 주는 의미가 뭘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예술은 용도가 없고 어떤 실용적 쓸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중요하다. 모든 게 목적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창출을 해야 된다면 무척 지루할 것인데 예술은 보통의 일상적 삶이 건드릴 수 없는 특별한 부분을 건드려서 공공미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공미술이 재미를 주기도 하고 위안을 그렇죠. 주기도 하는 거니까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위로를 거죠. 주는 뭐 그런 컨셉으로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3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3위 주제는 문화 분야고요. 도서 카테고리의 부천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부천 국제만화축제입니다. 예. 3년 만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가 이제 개최가 됐고요. 올해로 25번째 행사를 했는데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왔는데 두 가지가 화제가 됐죠. 이제 근데 이현세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예. 이게 뭐냐면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금 AI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후, 그러니까 본인이 죽더라도 예. 인공지능이 자기 그림체로 계속 작품을 그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역시 오늘 뭐 시사에서도 계속 화제가 됐었던 네. 이른바 이제 윤석열차라고 하는 카툰이 이 부천만화축제에서 그제 금상을 받아서 이게 좀 이슈가 됐었던 상황이죠.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인데 윤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에 대한 약간 풍자하는 카툰이고요. 이것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상을 타다 보니까 좀 화제가 됐었던 뭐 이런 키워드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였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4위 주제도 짚어볼까요? 네, 4위는 스포츠 분야고요. 여자 배구인데요. 한국이 드디어 웃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 배구가 최근에 우리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김연경 선수 있을 때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일종의 지금 세대 교체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아무래도 이제 그 계속적으로 메인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이제 국대에서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는데 네. 16연패 정도를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대가 지금
지금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드디어 크로아티아를 꺾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 여자 배구 대표팀이 실제로 지금 2022년 국제 배구 연맹 그 여자 세계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비조 조별 예선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하면서 예. 이 대회 이제 1승 4패로 대회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성공했고요. 비록 2라운드엔 실패, 이제 2라운드 진출엔 실패했지만 크로아티아전 승리로 앞으로의 희망을 보면서 이제 나아간 것이 좀 화제가 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크로아티아의 반격이 거세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다시 뭐 배구 어떻게 되냐라는 걱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네. 이제 길었던 연패 마침표를 찍으면서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좀 화제가 됐고요. 두 번째로 또 키워드가 화제가 된 게 이강인 선수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왔다가 아쉽게 이제 경기에 뛰지를 못했었는데 A매치를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돌아가서 네. 팀 내 최고 평점을 또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속팀 마요르카가 이제 FC 바르셀로나 워낙 큰 팀이죠. 예. 그 팀에 1대 0으로 아쉽게 석패를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본인 팀에서는 그 최고의 이제 평점을 받았고요. 2경기 연속 풀타임에 또 이제 팀 공격의 중추 역할을 잘 소화했고 위협적인 장면도 여러 차례 만들면서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가장 최고의 평점을 얻기도 했습니다. 좀 그 월드컵 대표팀 네. 축구할 때 같이 이강인 선수도 뛰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는데 네. 더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네. 화제가 됐던 게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부분에서도 계속 약점으로 좀 지적받았었는데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4번의 경합을 시도해서 2번 공 소유권을 빼앗아 오기도 하다 보니까 예. 정말 이강인 선수 좀 국대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요. 생활 분야에서 나왔고요. 예. 취미 라이프 스타일의 캠핑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예. 조금 씁쓸한 내용이에요. 네?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네.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캠핑을 가시긴 하는데 캠핑과 차박족들이 연휴에 버리고 간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에 이제 솔밭과 바다가 접해져 있는 곳들에 캠핑과 차박족이 많이 찾는 강원도 강릉시의 한 해변 입구 가면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이 쓰레기들이 이제 사진이 좀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반대로 기분 좋아지고 감사해지는 내용도 있었는데 플로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네. 천천히 걸으면서 곳곳에 쓰레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인데 제주도에서 참가자 300명이 이 플로깅을 해서요. 무려 1톤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회용병, 생수병 등 플라스틱이 많았고 술병, 담배꽁초도 이제 찾았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깅이라고 하는 게 이삭을 줍는다는 뜻이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쪽에선 버리고 한쪽에선 주고. 그러니까 안 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이죠. 자, 이슈이스다. 지금까지 김덕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지방에도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지방 글피까지 비가 내리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내일 낮까지, 충북 북부와 경북은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방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 5에서 40, 그 밖의 지역 5mm 미만이고 서울, 인천, 경기 서부는 1m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광주 14도, 대구 15도 등 11도에서 17도로 오늘 아침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중부지방은 20도를 밑돌겠고 모레는 전국적으로 20도 이하의 기온으로 예상됩니다. 강릉 내일 낮 기온 16도, 서울, 인천 19도, 대전, 세종, 울산, 제주 21도, 광주, 대구 22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4.5도, 습도 70%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0.75명) 올 2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입니다. 4년 전 처음 1점대 출산율이 깨진 뒤에도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두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지자체는 전남 광진군입니다. 10월부터 파격적인 육아 양육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부모급여와는 별도로 아이 한 명당 만 7세까지 매월 60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수당을 다 합치면 총 5,040만 원. 액수와 기간 모두 그동안 지자체에서 도입한 수당 중 최고 수준입니다. 강진군이 이런 지원책을 만든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현재 강진군 인구는 3만 3천여 명, 10년 전보다 17%가 줄었고 매년 110여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반면 사망자는 300에서 400명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지자체는 서울시입니다.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최근 SNS에 한국에서 월 200에서 300만 원이 드는 육아 도우미가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월 38만 원에서 76만 원 수준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이 시작됐고 필리핀 등 이웃 동남아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싱가포르에는 26만 명, 홍콩은 39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체류했습니다. 0.6명대까지 떨어진 서울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양육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옹호론과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이 저임금, 인권 침해에 노출될 뿐더러 월 50에서 70만 원을 주고 고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글쎄요, 강진군과 서울시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양쪽 다 아니라면 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올까봐 아직도 혼자인 거니 서로가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봐 많이 야윈 것 같아 웃음도 잃어버리고 항상 멀리서 널 지켜봐서 아프진 않은지 너무나 걱정돼 기다릴게 죽는 날까지 나 없다고 혼자 울지만 너의 눈물 위로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만 참고 견뎌야 해 사랑해 눈을 감아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늘이요 내 모든 걸 가져가 미련 없이 이 세상 떠나갈게 죽는 날까지 나 없다고 혼자 울지만 너의 눈물 위로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만 참고 견뎌야 해 사랑해 눈을 감아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늘이요 내 모든 걸 가져가 미련 없이 이 세상 떠나갈게 안녕 플라워의 엔들리스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6220님께서 20년 전 제가 출산할 때는 출산지원금 없었는데 지금은 지원금이 있어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6169님, 싱가포르의 물가 생활비 제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면 몰라도 여기서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적극적으로 좀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제안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랄까요,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다 사실은 법을 바꿔가면서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자리에서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물가나 이런 상황으로 볼 때 50에서 70만 원 정도로 임금을 줬을 때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사 도우미가 생활하려면 집이 좀 넓어야 될 텐데 그것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답이 마땅히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고민할 주제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여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구미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아직도 진화 작업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쪽에 공장 앞쪽 건물은 지금 진화가 됐고요. 뒤쪽에서 이제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밤이어가지고 소방당국이 뒤편을 중심으로 해서 화재 확대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에 경북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한 휴대전화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여기가 휴대전화에 붙이는 그 유리 필름 있잖아요. 네네. 그 유리 필름을 제조하는 공장인데 건물이 6개 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휴대전화에 들어간 유리 필름을 제조한다는 것만 들어도 네. 가연성 물질이나 화학 제품이 많을 거라는 게 충분히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건물 1개 동이 모두 다 탄 상황이고요. 앞쪽은 전소가 됐습니다. 최초 발원지로 추정이 되는 공장 앞쪽은 전소가 됐고 지금 공장 뒤편으로 화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르곤하고 질소 탱크가 있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확대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3만 제곱미터가 넘는 지상 3층 규모인데 구조물이 일반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서 불이 쉽게 번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필름 재료가 이제 가연성 원자재가 많으니까 불길을 쉽게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5시 38분에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되는데요. 대응 1단계라 그러면 관할 소방서와 인력들이 출동하는 것이고 지금 6시가 넘어서면서 대응 2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이거는 인접해 있는 소방서 대여섯 군데에서 지금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재가 발생한 즉시 직원 130여 명이 전원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3분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화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2도 화상을 입어서 대구 화상전문병원으로 지금 이송이 된 상황이고요. 이제 다른 건물에 옮겨붙지 않도록 저지하는 게 지금 중요한데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아서 그 김천, 성주, 의성 7곳의 소방 지원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전자, 코롱에서도 지금 소방 차량 지원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게 요즘 뭐 김정근님도 문자를 주셨지만 화재가 너무 잦네요. 네. 큰 공장들이 줄지어 있는 단지들이라 걱정이네요. 그렇죠. 더 큰 피해 없이 어서 진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또 보내주셨네요. 같은 마음입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가능해졌어요. 네, 2달 넘게 중단이 됐었잖아요. 우선 조건이 있어요. 자가검사 키트로 음성이 나오면 직접 만나서 손을 잡고 안아볼 수도 있지만 마스크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 음식을 함께 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눈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사실 이제 요양병원에 가족들을 보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거기 상황이 그려하여 거기 모셔두기는 했지만 우선 건강 상태를 면회를 해야지 좀 살펴볼 수가 있고 대면에서 대화도 하셔야 사실 그 분들도 좋아지시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오랫동안 끊겼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사람대로 애가 타고 이유를 모르고 이제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하염없이 가족들을 기다리다가 지치는 경우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2달 만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외출 외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차 접종을 마쳤거나 그다음에 2차 접종 후에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한정되기는 하지만 외출 외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복귀할 때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식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15분 남짓의 짧은 면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란도란 뭐 좀 드시면서 얘기를 하시고 싶을 텐데 그게 쉽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대면 면회하라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광역지자체에 보내면 그게 이제 지방지자체로 건너가게 되는데 네. 그게 오후에 도달이 돼서 오늘은 이제 공문을 오후에 받았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웠던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러니까요. 만날 수 있다는 건 참 소중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반기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내년 3월엔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인플루엔자와 관련돼서 이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서 그때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충분히 벗을 수 있다. 내년 봄에 마스크를 벗는 이상이 찾아올 수 있다. 지금 유행이 막바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네. 남아있는 방역 수칙이라고는 확진자를 7일 격리한다는 것과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이게 다인데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올겨울을 잘 넘긴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일인데요. 지금 올겨울이 좀 쉽지 않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 예. 오늘만은 좀 쌀쌀해졌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계절 독감이 유행할 시즌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3년간 그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은 덕에 독감이 그렇게 심하게 유행한 적이 없었어요. 네네.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독감에 대한 자연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내 활동 많이 하게 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돌게 되면 올 겨울에 코로나와 이 인플루엔자가 함께 유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네. 지금 어린이 임신부들을 비롯해서 고위험군들 무료 족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걸 잘 이겨낸다면 내년 3월쯤에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이 꼭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심야 시간 택시 대란, 낮에도 택시 안 잡힌다. 그럼요. 승객들의 불편이 굉장히 컸는데요. 네. 정부가 오늘 대책을 발표했어요. 네. 우선 코로나 이후에 택시 잡기 어려워졌다는 건 정말 체감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네.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두 가지예요. 대책의 원인은 법인 택시에 운전하실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택시가 많이 많아지거나 예. 이둘 중에 하나인데요. 예. 우선은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코로나 때 9시 이후에 운행도 한동안 못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택배나 이런 쪽으로 많았었어요. 많이 예. 옮겼다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9시 이후에 못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예. 또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택시를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밤에 취객 상대해야 되죠. 음. 또 사고 위험도 있죠. 그런다고 해서 또 수입이 많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분들이 밤에 운전을 많이 못 하시면서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택시기사분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예. 택시 호출료를 최대 5천 원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그 50년 만에 택시가 며칠에 하루씩 강제로 쉬게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예. 50년 만에 없애기로 부재를 했습니다. 해제한다. 예. 그리고 이번에 대책을 발표한 게 지금 3,000원이 택시 호출료가 최대치거든요. 이걸 2,000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건 탄력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남역까지 밤 12시에 호출을 하면 가장 높은 호출료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호출료가 없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예. 호출료를 많이 받으면 강제 배차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택시를 타는 손님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호출료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한. 예. 호출료를 따로 받지 않는 택시를 이렇게 콜하고 부를 때 네. 앱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부를 때는 택시 기사가 이렇게 그 주변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네. 그 콜이 뜨는 걸 보고 내가 받을 거야 이렇게 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호출료를 비싼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받아야 강제 돼요. 배차를 그냥 해버린다. 예. 그러니까 호출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야지 밤에 손님들이 호출료를 많이 내더라도 나는 택시를 타겠다라고 예.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다음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틀이라고 하루 쉬도록 부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50년 만에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택시기사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심야 시간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지금 호출료를 높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도입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심야시가 할증 시간대를 10시로 당겨서 기본 요금도 1,000원 더 올리고 할증 요금도 올릴 예정이어서 택시 요금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들이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러면 택시 기본 요금이
지금 이제 우선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00원이잖아요. 예. 근데 1,000원이 올라가서 4,800원이고 된다. 그다음에 심야 할증 시간도 지금은 12시부터 4시까지인데 10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10시부터 타시면 10시부터 4시까지로 2시간 네. 연장된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비가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돼서 새벽 시간에 기본 택시 요금이 6,720원입니다. 왜냐하면 4,800원 기본 요금에다 심야 할증 최고치를 계산하면 40%거든요. 거기다가 호출료가 5,000원 더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이 11,720원이 됩니다. 비싸네요. 네, 그러니까 예. 기본 호출료보다 이제 기본 호출료의 최대 호출가, 그러니까 최대치를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다 이제 거리 시간 병산이 되니까. 그럼 더 많이 올라갈 테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라도 네. 택시 잡기 편하면 한결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호출료 것 같긴 내시잖아요. 한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평가는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려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선은 호출료를 올려받아서 이제 시민들이 부담이 커지면 그럼 택시 잡기가 쉬워지겠냐라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호출료를 올려받고 기본료도 올려받는데 그게 과연 택시기사들한테 가겠냐. 이 두 가지가 네네. 문제 있는데요. 예. 실제로 돌아가는 몫이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OECD 평균의 3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네. 이거는 법인 택시기사분들의 월급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월급이 언론 보도를 보면 한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호출료를 올리면 그게 이제 택시기사분들한테 돌아간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택시기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플랫폼 가맹 택시가 밤에 심야 호출을 3,000원을 받고 있대요. 예. 근데 3,000원 중에서 플랫폼이 1,500원 가져가요. 예. 50% 가져가고 예. 그럼 나머지 1,500원이잖아요. 이거를 법인 택시 경우에는 회사와 택시기사가 4대 6으로 나눠요. 예. 그러면 호출료 3,000원 중에 택시기사분이 가져가는 거 9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원 중에도. 예. 그러니까 5,000원을 올린다고 해서 과연 택시기사들한테 얼마가 돌아가겠으며 그게 밤에 운행을 한다고 해서 수입이 확 늘어나겠냐는 거죠. 최소한 대리기사분들이나 예. 택배 하시는 분들보다는 많이 벌 수 있고 혹은 근접하게 벌 수 있어야 밤에 잠 안 주무시고 택시 운행을 하실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님들의 입장에서 굳이 그 돈을 주고 택시를 타겠는가? 지금 당장 제 주변에는 그런 상황 되면 차 가지고 가서 대리기사 부르겠다. 대리비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예, 근데 이제 지금 택시비가 올라가면 현재로는 이 대리비도 정도로 올라갈 올리게 것 되면 이제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타다나 우버 같은 운송 사업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겠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기존에 타다가 택시업계 반발로 규제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양 업계가 만족할 만한 방안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운사법 그 조항을 만들 때 그때 네.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든 건데 네. 그걸 또 다시 바꾸려면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상황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러면 지금 나오는 법이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네. 실제로 택시 아까 말씀드린 법인 택시를 운전할 택시기사분들이 많아지느냐 그리고 개인 택시분들이 밤에 나와서 운행을 많이 하시느냐 과연 유인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택시가 지금보다는 많이 거리로 나아지지 않을까. 네, 택시 자체가 조금 좀 편해질 것 같긴 한데요. 네. 부재 해제도 되고 법인 택시나 이런데 아무래도 네. 요금이 오르니까 유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는데 해봅니다. 좀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좀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제도가.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카카오톡 쓰시다가 불편하신 분들 꽤 많을 것 많으셨을걸요? 같은데요. 예. 지금 송수인 장애가 있었죠? 저 오늘 제 제일 가까운 지인한테 똑같은 카톡 메시지를 10개를 받은 거예요. 안 가니까 계속 보낸 거예요. 안 가니까 계속 보냈는데 그게 한꺼번에 수신돼서 똑같은 이게 뭐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사용자들 30분가량 이혼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미 이제 카카오 내부에서는 내부 시스템 오류를 인지하고 점검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오후 2시 14분부터 20분가량 메시지를 발신하고 수신하는 것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로딩 중이라고 뜨던가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지 않는 그런 불편들을 겪었는데요. 수정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오류가 계속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PC 버전도 있고 모바일 버전도 있는데 네. 두 개 다 이제 발생했었고 PC 버전의 경우에는 아예 로그인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긴급 조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상화된 상태이긴 하지만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네. 오늘 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네. 이 카카오를 비롯해서 부가통신 사업자 서비스 장애가 올해만 13건이 발생을 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꽤 많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많아요. 플랫폼별로 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네이버가 38건, 카카오가 19건, 근데 구글은 3년간 4건, 넷플릭스는 3년간 2건, 메타는 2년간 3건이었거든요. 왜 그러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확 늘어나면서 사실 특히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하루에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예. 사실 이게 메신저가 공짜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편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은데 누리꾼들 불만이 뭐냐면 휴대전화 오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설마 거기 내 메신저에서 내 휴대전화가 고장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다음에 사실 요즘 메신저가 있으니까 전화보다는 메신저로 약속 잡고 하잖아요. 네. 중요한 일들이 펑크나신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물론 뭐 우리 아까 뭐 카카오나 이런 국내 SNS가 공짜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또 공짜도 아니에요. 네. 요즘에는 그렇죠. 그 플랫폼을 가지고 베이스로 굉장히 그렇죠.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일일 수도 각별히 있잖아요. 신경을 써야죠. 누군가한테는 그 순간의 오류가 그렇죠. 인생을 바꾸는 일일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방송인 박송 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부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시다시피 오늘 대질 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친형이 동생의 출연료를 포함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네. 오늘 이제 친형 부부를 포함해서 가족들과 대질 신문을 하려고 검찰청에 갔습니다. 예. 근데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검찰청사에서 단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에게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구속된 친형과 형수 그리고 아버지 가족들과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한 상태였는데 조사실에 들어서니까 예. 아버지가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예. 흉기로 해치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박수홍 씨 정강이를 차고 몸을 밀치면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박수홍 씨는 신체적인 상처도 상처지만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그동안 아버지와 가족을 누가 먹여 살렸냐라고 하면서 울부짖다가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이었는데요. 박수홍 씨가 오늘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 박수홍 씨 측에 전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버님의 폭언과 위협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릴 네. 시절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어른이 된 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박수홍 씨 측에서는 이 신변 보호와 관련된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검찰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버지하고 형한테 흉기로 협박당한 적이 있어서 대질 조사에서 방검폭을 착용하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질 조사에서 방검복을 착용하고 대질 조사를 받았어요. 오늘 대질 조사에서도 이제 폭행이 있어가지고 쓰러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검찰에서는 특별한 신분 보호 요청은 받지 못했고 80대 아버지가 50대 아들을 돌발적으로 폭행하기란 예상하기 어려웠다. 지금 이렇게 그래도 지금 신변보호 요청을 할 정도면은 미리 대책을 만들었어야죠. 검찰이 대책 없이 그렇게 대질 조사를 한꺼번에 사람들 들어가게 해가지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같은 자리에 검사도 있고 수사관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거는 좀 검찰의 조처 또 물론 이제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이렇게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조금 네. 더 안전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한데 지금 이게
출연료 문제 때문에 결국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재작년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서 박수홍 씨가 동참하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매니저 역할을 했던 친형이 자기의 출연료를 오랫동안 빼돌려왔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30년 동안 횡령광고로 추정되는 회사 돈과 출연료는 약 116억 원입니다. 그것도 계산을 할 때 지금까지 10년만 이게 계산이 되고요. 이전 거는 사실은 또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거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횡령 혐의로 친형을 구속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인데 대질 조사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총수가 뭐 또 굉장히 뭐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주부인데 200억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됐고 100억 이상의 상가 8채를 남편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주부인데 뭐 고급 피트니스나 영어학원, 수학학원에 법인카드를 썼다라고 하는 횡령 혐의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참 그 가족들 간의 일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좀 난처하긴 할 것 같은데 부친이 오늘 큰아들이 아니라 내가 횡령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다고요? 네. 가족 사이에는 사기나 절도 횡령 혐의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을 악용해서 아버지가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박수홍 씨 측의 주장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사촌 이내의 인척 간이나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 배임, 횡령, 공갈죄는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형은 비동거 친족이니까 범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아버님이 만약에 부친이 횡령을 한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 대상으로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 폭행에 대해서 아버지와 뭐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 검찰에서 밝힌 것 중에 친형이 박수홍 씨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들었고 그게 14억 원의 보험료를 내게 한 다음에 수혜자를 부모님 명의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이제 중간중간 퍼즐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님 입장에서는 자식들 둘이서 그렇죠. 이렇게 법정 다툼까지 하는 게 그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게요. 참 돈이라는 게 뭔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청동기 전시회가 큰 파문을 일으켰죠. 중국이 전시장 내에 걸은 한국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사를 고의적으로 삭제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전시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친선 특별전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고 중국의 역사 왜곡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더불어 올가을 중국 전역에 배포되는 역사 교과서에는 한국사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견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하는 전시에서 지금 우리 고대사 연표가 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사과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박물관장이 뭐 사과를 했죠. 왜 그러냐면 특별전이 개막한 것이 7월 20일이고 그 후로 50여일이 지난 9월 중순에 그것도 언론 보도에서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뭐 국립중앙박물관이 뭐 했냐라는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고 관장이 또 직접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뭐 이거 사과로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걸로만 어떻게 끝날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측이 연표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국 측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수정하는 생각은커녕 문제가 된 역사 연표를 아예 치워버렸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사가 명백한데 되게 뭐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한국사로는 또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쳐줄 수는 없으니 아예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머리 좀 잘라라 그러니까 100% 쳤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속좁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 왜곡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이웃 나라를 불쾌하게 만들었던 동북공정이라는 용어가 새삼 떠오르는데요. 이것이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됐는데 2007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외견상일 뿐이었다. 중국은 동북공정에서 축적된 그런 연구 결과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층 더 정교한 방법으로 중국 중심의 역사를 창조해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3년에 시진핑 주석 그 집권 이후에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토대로 해서 이른바 G2 시대에 맞는 국격에 맞는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중국몽을 실현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중국몽을 실현한다는 거하고 지금 역사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중국은 이 가장 강화했던 그 영역이 이제 청나라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영토인데 그 청나라 시대와 현재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영토 주권이 없는 연해주라든가 타이완 그리고 뭐 남해 도서까지 아웃다는 거여서 늘 그 역사를 기술할 때나 지도를 보면 남해 도서까지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땅은 예전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던 간에 중국 땅이다. 그런데 예전에 한때 중국 땅이었던 곳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던 간에 그것도 역시 중국 땅이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아니 뭐 중국 땅이라는 거 누가 아니라 그래요. 네.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까지 이거 중국 땅에 들어가 있던 거니까 이건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참 지독한 이기주의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주 대력을 한때 호령했던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뭐 이런 역사는 어떨까? 이른바 그 종본이라 그래가지고요. 조공 및 책봉 관계로 얘기를 해서 석국의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 G2를 넘어서 G1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이른바 그 종본 관계, 그러니까 조공 및 책봉 관계라고 이제 여기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 일본은 또 안 칩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한국, 베트남, 라오스와 같은 나라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사로 자기들이 편입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특별전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하게 다듬어진 동북 공정의 연구 성과 이것이 이제 그 박물관 안내판이라든가 또 전시 패널 그리고 국정교과서에까지 실리고 있어서 이제 그 중국 중심의 역사는 전문 학자들의 영역 이런 것이 아니라 중국 학생이라든가 일반인의 상식을 바꿔가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전시회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 교과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중국은 그 개혁 개방 이후,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 이 교과서를 이른바 글로벌 사회를 겨냥한 검정제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이 되고 그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소수민족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게 뭔가 사회주의 체제가 이완되는 그런 징후가 보이니까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력한 국가 권력 통제를 정당화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2017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맞아서 국정교과서 편찬이 본격 추진되는 거죠. 우리도 국정교과서 편찬하겠다 그랬다가 엄청난 사회적인 저항에 부딪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중국이 가고 있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그 중국이 그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그 새 기준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보면 예부터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 발전해서 중화민족을 형성하고 중화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는 것을 교과서가 설명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눈에 띄고요. 이것은 역사교과서의 편찬 목적이 현재 분쟁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영토를 안정하고 또 민족을 통합하고 체제를 유지한다. 뭐 그것에 활용하는 데 역사교과서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그 세계로 눈을 돌려서 운명의 공동체를 건설한다. 이런 조항도 있는데 중국 중심의 역사 서술로 해서 G2를 넘어서 G1으로 뭐 이렇게 신세계 질서 구축을 겨냥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교과서를 학생들이 진짜 배우고 있습니까? 2019년에 편찬했거든요. 그 국정교과서 중에 중국사는 그해 신학기에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 등에서 6개 지역에 시범 운영을 했고 그 고교 1학년생이죠. 그리고 세계사는 2020년 봄학기부터 했는데 올 가을 학기부터 중국 전역의 고교 1학년생들이
새로 편찬된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 내용 우리 한국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까? 예, 중국사에 수록된 전국시대 형세도와 진나라 시대 형세도부터가 심상치가 않은데 네. 이 전국시대와 진시황 때 쌓은 장성이 압록강을 넘어서 한반도 대련강과 청천강 부근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한반도 서북부 일부를 중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게 만약에 역사적으로 맞다고 하면 또 논쟁의 소지가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지금 틀린 거 아닌가요? 좀 애매하게 쓰여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 역시도 그 경강부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이 자랑하는 역사서인 사기를 곱씹어 보면 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사기는 뭐라 그러냐면 진나라가 쌓은 장성의 동쪽 끝이 요동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기를 해석한 주석서를 보면 그게 사기 정의인데 거기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요동군은 요하의 동쪽에 있는데 진시 황제가 장성을 쌓아서 요하에 이르렀다라고 풀이를 했거든요. 이것은 진나라가 쌓은 장성이 요하를 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과학적인 증거 자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요하를 기준으로 보면 서쪽 즉 요서 지방에서는 장성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동에서는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또 역사 교과서에 압록강을 건너서 대련강과 청천강까지 장성을 그려놓았는데 그러나 북한의 대련강에서 확인된 성의 흔적이 한 120km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중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고려시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남쪽에 이렇게 있고 강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약에 막으려 그러면 굳이 배수의진을 치면서 북쪽이나 서쪽에 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남쪽에 이제 건너서 성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어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만리장성을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좀 늘려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인데 중국 국가 문물국이 직접 나서서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만리장성이 서쪽으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함이라는 곳에서 동북방의 연해주 헤이룽장성 무단장이라고 하는데 목단강성입니다. 목단강까지 21,196km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본래 그 만리장성이 6,352km 정도 됐는데요. 점점 엿가락처럼 늘어가지고 3배가 늘어났네요. 2009년에는 8,800km까지 늘어났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그 압록강 하류 그게 그 박작성이라는 곳까지 이제 늘어났는데 그것이 다시 이제 연해주까지 그러니까 부여나 고구려 발해가 쌓은 성까지 모두 그냥 그 만리장성이다라고 한 거죠. 뭐 이게 만리장성이 아니라 몇만리장성이 돼버렸는데 54,000리장성 이렇게까지 굳이 했어야 되나 싶은데요. 이게 좀 의미심장한 차관점이 있는 게 뭐냐면 중국 교과서 지도를 보면 현재 중국 국경선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그 역사 영역이 이제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을 엿가락처럼 내린 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뭔가 지금의 중국 영토하고 비슷한 라인을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현재 강역을 기준으로 한 그 안에 모든 역사가 중국사임을 강조하는 뭔가 그것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관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 역사 교과서에서 고구려 발해사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습니까? 예, 뭐 사실 고구려 발해 백제 신라 외국 역사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세계사에 실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고구려 발해 백제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할 세계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중국 측이 세계사에서 한국의 역사를 7세기 말 통일신라부터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술을 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왜 그랬는지는 7세기 말부터 우리가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삼국시대부터 기술을 할 경우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고구려사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아예 삼국시대를 통째로 빼버렸다. 왜 연표를 그냥 빼버린 것처럼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냐면 그 백제의 존재감은 제로가 되는 거고 그러네요. 신라도 고신라는 제로가 되는 거고요. 삼국시대를 기술할 수 없으니까 고조선의 역사도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뭐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구려와 발해를 처음부터 세계사에는 넣을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 중국사에 고구려와 발해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구려의 경우를 보면 딱 한 줄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수나라가 고려를 정벌 했다. 고려는 고구려거든요. 그러니까 수나라가 고려를 정벌했다라는 딱 한 줄만 있는데 특히나 고구려와 관련된 문제를 그 중국사나 세계사에서 아예 그냥 생략해버린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 뭐
논란을 피하기 위한 그런 뭐 방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 줄만 딱 표현하고 생략한 건 좀 심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고구려라는 나라 왕조는 중국에서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의 뇌리 속에서는 아예 고구려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냥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수나라의 침공은 명백한 침략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사 교과서는 굳이 정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정벌이라는 용어를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죄를 지은 무리를 응징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 정권인 고려가 그 중앙 정부 수나라의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잘못을 저질러서 중앙 정부인 수나라가 3번이나 정벌을 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국이 무슨 근거로 고구려사가 중국사라고 지금 보는 겁니까? 예, 3, 5세기 중국의 역사서가 있죠. 삼국지 위서나 후한서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 적나라하게 알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여와 고구려, 동옥조, 예, 마한, 진변 외의 역사는 동이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중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뭐 왕조도 아니고 당나라 때 지은 주서와 수서, 남사, 북사 뭐 이런 중국의 정사 24사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이 동이족, 동이열전 그리고 이영열전에 그 고구려 부여 백제 신라를 이제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의 역사라 그러면 왜 중국의 정사가 이민족 역사로 표현했겠냐? 당연히 중국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지금 우리 땅이니까 이렇게 지금 중국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중국 역사가들이 그렇게 썼다면 이거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더라도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을 천재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천재의 아들 이러는 거는 황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충주의 고구려 비문이라든가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 고구려는 신라를 동쪽의 제후기라는 의미에서 동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백제는 노객 즉 신하로 삼았다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황제를 자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영락과 그 연가라는 독자 연어를 그 사용을 했는데 연어라는 것은 황제국 천자국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뭐 중국과 그 뭐랄까 대등한 위치에 있는 독립적인 국가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대주의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삼국사기를 지은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해동의 신라 고구려 백제는 나라를 세워서 중국과 통하고 교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한서와 당서와 같은 중국사는 삼국을 다룬 열전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국의 일, 그러니까 국내의 일은 자세하게 다루고 국외 즉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일들은 좀 뭔가 허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역사서 삼국사기를 써가지고 그 왕한테 바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발해사는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예, 중국 역사교과서는 이 발해의 경우는 중국의 소수 지방 정권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약간 길게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 중국사를 보면 당나라 현종이 강대해진 동북의 말갈족 송말부의 수령인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 주변의 소수민족이 건립한 이 발해 정권은 조국 즉 중국의 변방 지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공헌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 정권으로 해서 중국의 변방 이 지역에 굉장히 공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것은 뭐냐면 발해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당나라의 지방 정권으로 본 그것도 역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입장을 아주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조영을 말갈족의 수령으로 본 거? 이게 대조영의 출신을 송말부 수령으로 본 것은 예. 송말 말갈 출신으로 고구려에 붙은 자다라는 신당서 등의 어떤 그 역사 기록이 있거든요. 몇몇 기록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또 다른 정사가 있어요. 구당서는 예. 이 대조영을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예. 삼국유사와 같은 한국 사서에서는 고구려의 옛 장수다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러 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대지영이 원래는 송말 말갈 출신인데 고구려인이 예전부터 됐던 그래서 고구려 장수다라는 설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지영의 출자 즉 출신은 아니고 이 발해가 고구려 유민과 고구려계 말갈 세력이 당의 지배에 저항한 고구려의 부흥운동의 결과로 건국한
독립국이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9세기 말 인물인 신라 최치원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발해를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당대 인물이잖아요. 예. 최치원은 9세기 예. 말이니까. 그쵸. 그것도 이제 당나라 예부 상수한테 보내는 그런 편지 상소문이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뭐 발해를 굉장히 욕을 했어요. 욕을 하면서도 이 고구려의 자녀 세력이 나타나서 옛날의 고구려가 지금의 발해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당대 인물 최치원이 당나라 고위 관리에게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네.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해사가 중국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명백한 거다라고 하고요. 또 한국사의 시작을 7세기 말 통일 신라로 왜곡한 중국 세계사를 보면 또 하나의 그런 뭐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뭐냐면 10세기 초에 신라인인 왕건이 고려 왕조를 세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왕건이 신라시대 지방 호족 출신인 거는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993년에 거란의 소손령이 고려를 침공하면서 명분으로 세운 말이 있죠. 너희 고려가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한 거란을 침탈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벌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고려의 유명한 외교관인 서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나라 이름을 봐라.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해서 고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 우리가 평양에 도읍지 서경을 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평양에 도읍지를 둔 것도 그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소손령은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다라는 말에 꼼짝도 못하고 강동 6주까지 내주는 그런 뭐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거 이상의 더 이상 확실한 예. 증거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왕건을 굳이 신라인이라고 한 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무시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이런 그 사례들을 보면 그 최근에 일어난 연표 누락 문제가 뭔가 이 박물관장의 사과 뭐 이런 거로 해서 뭔가 이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중국이 역사를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중국몽 실현의 도구로 삼고 있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뭐 중국몽도 좋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 자국 이기주의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한편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누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래도 이 중국은 귀에 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신용만 하고 뭔가 이거 뭐 원래 뭐 잘못했어 뭐 이렇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그거는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듣는 신용만 할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또 이 냄비 근성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풀에 넘어가고 이런 그 지쳐 넘어갈 거를 바라고 이러는 건데요. 그 사이에 중국 인민들은 뭐 예를 들자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그리고 애국주의 중화민족론 이런 것 등을 뭐 젖어들고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는 중국사의 일부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둬야 될지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이 G2 국가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그거에 그만큼 지금 미국이 견제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주변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텐데 왜 자꾸 주변 국가와 적대하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까? 근데 좀 안타깝네요. 우리로서는 정말 답답한 것은 일본도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또 중국도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스탠스를 잡아가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콩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